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박형수 네거티브 단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한국갤럽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맞네요. 이재명 후보가 36.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6.4% 완전 박빙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뭐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여론조사는 있습니다. 가령 저렇게 전화 면접 조사를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뭐 박빙으로 나오는 결과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고, 반면에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한다고 하는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할 때는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구도 자체가 초박빙의 구도이고 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출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동은 언제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판별 분석을 해보면 저희 이재명 후보가 약간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은 뭐 이슈 하나로도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보여주실까요? 이제 뭐 YTN이 좀 의뢰를 했는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좀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앞서는 형국으로 좀 나타났는데 이것도 좀 면접 조사 방법의 차이라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리얼미터 조사 방식은 ARS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ARS 방식에서는 통상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표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게 한 5% 내지 10% 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두 가지 수치를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수치가 샤이 보수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대선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양쪽 두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럼 대담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캠프 대 캠프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같은 주제를 골라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캠프에서 함께 주목한 것은 무엇인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강다한 앵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선택한 오늘의 픽, 바로 외연 확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7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국가를 넘어서서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자신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야당은 물론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전에는 충청도민 또 재경, 광주, 전남 향후 회원들과 잇따라 만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충청은 저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북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 차별화가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박형수 의원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또 통합을 강조를 했고 또 호남 홀대론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외연 확장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20, 30대로의 세대 확장, 또 수도권 호남으로의 지역 확장, 중도로의 가치 확장을 일관되게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충청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충청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 호소, 또 충청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연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 어떤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런 차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형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아마 경선에서 통과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광주로 갔을 때 그 5월 어머니회한테 좀 거부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공 들인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같은데 당 전체적으로나 또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재승 선거대책위원장을 청년 자영업자라고 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광주 5.18 항쟁을 비하하는 과거 발언을 했어요. 광주가 5.18이 폭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이냐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을 바로 경질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임해 있으면서 어떻게 광주 시민들 또 호남 도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5.18 광주 항쟁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말과 뒤에 당과 선거대책위원회의 행동은 완전히 모순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노재승 위원장을 과감하게 경질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노재승 위원장의 그 과거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 내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기류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재승 위원장이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되기 전에 개인적인 발언인데 그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된 이후에는 그 맥락은 이제 그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도 오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공인이 된 이상은 그런 사회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저 개인적인 발언이다 또 뭐 평범한 소시민의 개인적인 견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개인이 공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공적 발언이죠. 근데 과거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분을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간판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당의 견해로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우리 당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개인적인 발언이 지금 아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된 다음에는 그 의미를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의사와 국민의 이해 폭을 종합 고려하겠다.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그 조동현 교수 때 나왔던 반응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경질 수순으로 자진 사퇴 수순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뭐 제가 뭐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선대위라는 것이 그 공직을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검증이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시정되지 않을까. 양당 공의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이 영입했던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이 드러나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세웠느냐.
즉각 교체해라, 사퇴시켜라라고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내밀한 개인의 사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로도 경질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재승 위원장은 공적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 개인의 견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더구나 본인이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본인의 발언이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다 무슨 맥락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백범 김구 선생을 뭐 국밥이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일파리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용납하기 기자들도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김구 선생님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SNS를 검증하는 게 선대위 시스템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라면은 이게 또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조동연 선대위원장이 개인 사생활이 어떠했다는 그걸로 저희들이 그걸 물러나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감추고 했던 공인으로 나올 때는 그거를 정말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노재승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SNS나 그동안에 어떤 발언을 했던 거, 뭐 책을 썼던 거 다 검증하기에는 지금 우리 그 선대위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적 검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어느 개인이 과거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 일적에 이혼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 뭘 아니죠. 공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아니죠. 그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 뭐 지금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공적인 거기에 나오겠다. 그런데 예전에 나는 이런 그게 있었다. 근데 왜 내가 그런 평가를 받아? 이게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혼한 전력이 있고 이런 것은 이미 선대위 우리 관계자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뭐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해되고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까지 막 다 공개하고 하니까 그 사정까지를 다 공개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으로 그 좀 부분은 뭐 그 넘어가보도록 공개한 그 유튜브에서는 말씀 정말 듣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여당 대선 후보가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듯이 이런 판단에서 약간 그 구호를 꺼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직도 청와대 계셨으니까. 큰 언론의 해석이고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경제 문제 또 민생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그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정적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코로나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그 격차와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 이전에 지금 시대의 문제를 바로 짚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통령으로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비전과 정책의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차별화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차별화가 아니라 이제 변화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좀 메시지를 낸 것 같고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성과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도 말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권이나 공과가 다 있죠. 어떻게 다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한 것은 계승하더라도 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 부족했던 것을 채우고 또 한계가 있었다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전임 정권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득표 전략에서나 또는 개인의 어떤 또 민주당의 지금 정체성에서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동안 쭉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논의를 하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관계에서 쭉 일관된 통일적인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면만을 좀 본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그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왔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인도 민주당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진솔한 사고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지금 바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던 공급 확대가 어느 한순간에 바로 확대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공급 확대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5년, 7년 이후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간에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냐. 결국 그 부분은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매물 나오게 하는 부분이 양도세의 일시 완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처럼 정책이라는 게 한 통으로 이렇게 깊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던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는 50조 지원하겠다. 그랬죠. 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느닷없이 그게 2배가 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신가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는 그 선대위 차원의 뒷받침이 안 되고 당 차원의 뒷받침이 안 되는 그냥 개인의 견해인가. 우선 이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발언이 진정성이 담긴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10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보관까지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재원 마련 준비가 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이고요. 지금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50조 원이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예상보다도 더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50조 원보다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라고 말씀하셔서 윤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조 원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는 두 분이 일치를 이루셨고 100조 원 나온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이미 예산의 20%를 삭감을 해서 100조의 자금을 마련해서 코로나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견해라는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도 동의한? 네, 동의를 했죠. 그럼 윤석열 후보의 같이 공약도 얘기를 이제 해서 100조 원으로 상향된 거네요. 그 금액이 꼭 뭐 50조다, 100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처럼 장기화되고 타격이 심각하다라면은 예.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라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입으로 발언을 할 것이지 하필 김종인 위원장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남의 입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대답하신 거죠. 예. 윤 후보한테 물어봤다라면 윤 후보도 같은 취지로 50조에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100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이양수 수석 대변인께서는 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이다? 지금 현재의 라고 확인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의 공약은 공식적으로는 50조다. 근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필요하다라면 높이는데 동의를 했다. 공감대는 만들어져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취지로 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